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만 빼고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았는데 지지자들의 응원 목소리와 배신자라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이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로 시작을 해볼까요?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일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은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차출론은 국민의힘 내부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덕수 대행 탄핵 카드를 결론은 내지 않았는데 다만 강경파 의원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여부가 오늘 내일 가닥이 잡힐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것이 인용된다면 또 새로운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대응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교란용으로 좋다. 우리가 탄핵을 시키면 여기서 탄핵시켰으니까 저는 출마하겠습니다. 내부 교란용으로는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호준석 대변인님, 정청래연의 이 얘기.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 카드는 국민의힘의 내부 교란용으로 적절하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당의 이제 그 축제 경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 굉장히 관심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일단 굉장히 재밌는 장치들이 많이 마련됐고요. 예.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아도 배우가 재미가 없으면은 노재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좋은 배우들입니다. 예. 제가 볼 때 캐릭터가 좋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열기가 끌어오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덕수 대행권은 예.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지지율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뭐 이 정도일지 모르는데 하나에 말하자면 그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보험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뭘 하든지 그게 교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처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저런 분이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아하. 탄핵이라는 것이 자기들 당리당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 탄핵은 헌법에 정말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예. 정말 중대하고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우리가 뭐 남에다 교란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던져보고 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죠. 예. 근데 버젓이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국회 그것도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탄핵 카드 만지작거리지 말고 탄핵하고 싶으면 해라.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 이 부분이에요. 민주당도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건 공감할 텐데 뭐 한덕수 행이 좋든 싫든 지금 권한 대행이면 실제로 탄핵 카드를 국민의힘 적진의 내부 교란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발언은 부적절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먼저 그 내부 교란용이라는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정무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비판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은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당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평가 과정들 속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대망론이 이게 뭐 한덕수 권한 대행이 본인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많은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대망론을 만들어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김이 많이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지금 내일서부터 경선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경선이 사실상 일부 리그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선택된 최종적인 후보가 예.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온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다시 한번 또다시 결승전을 한 번 더 치러야 되는 2부 리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모든 관심이 그 2부 리그에 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이 상황만 가지고도 예. 얼마든지 탄핵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그 민주당의 탄핵을 발판 삼아 가지고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용인할 정도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예. 탄핵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1부 리그, 2부 리그 아직 몰라요. 아직 뭐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일할지 알지 모르는데 김진욱 대변인 짧게 하나 더요. 야권 내부에서 제가 어떤 기사를 읽어봤는데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미국 직접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단판 지어서 성과라도 내기 전에 뭔가 싹을 자르기 위해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미국을 정말 가실 수 있을지 예. 또 간다고 한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談판에서 성과를 내올 수 있을지 그거조차도 미지수입니다. 예. 뭐 그런 걸 대비해서 뭐 그 전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전히 논의 중이고 그 모레 본회의가 대선 전에 본회의 마지막이 모레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행 나름대로 대행의 일정을 소화는 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가 차출론에 점점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이 광주를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We have countries that do very well at building ships, and we'll be dealing with those countries, and we may be ordering top-of-the-line ships from those countries.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요격이 가능한 함정입니다. 이지스 체계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적의 위협을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광주 기아 자동차 공장 그리고 오늘은 울산 HD 현대중공업을 찾아서 조선소 얘기를 했는데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조선 산업이나 혹은 자동차 산업이 이제 트럼프가 흔들려는 세계 경제판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행보는 행보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대권 행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민주당의 시각인 것이고요. 만약에 대선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 저런 행동을 이제 총리 신분을 갖고 했다면 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맥락 없는 행보가 아니거든요. 예. 각종 현안을 챙기는 현장 행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대선 행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일단 공격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통화한 이후에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30몇 %가 수출된다고 얘기했잖아요. 51만 대 생산 중에서 상당수가 광주 기아 공장에서 생산량 중에 미국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호관세 그 관련된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변속기 등 필수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까지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뭐 최상무 부총리나 아니면 담당자가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 아웃라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분 패키지들 얘기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MR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협조해야 될지를 현장 가서 그걸 파악하는 게 현장 시찰 행보인데 저 부분 갖고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국익과 관련된 저 부분을 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2023년도에 잼버리인가요? 그때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도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런 부분 갖고 정치적 공격을 하면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의 체급을 키워줄 뿐이고 뭐 정치권에서 아무리 SOS를 해도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이후에 예.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 맞지 그 이전에 하게 되면 저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국익을 위한 협상이나 현장 시찰을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국가 이익 침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다산 정약용함 초기한 부분을 살피면서 현장 경영진에게 이것저것 한덕수 대행이 물어본 모양이에요.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대권행보다 뭐 호사가 혹은 민주당의 시각이라는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대행으로서 국익을 위한 행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한덕수 대행이 지금은 좀 입장을 모호하게 취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은 좀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행으로서 당연히 국익을 위한 행보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대선 관리에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또는 범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한덕수 대행이 결국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차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 대행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 속에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선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저는 의혹까지도 낳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이제라도 자신의 입장을 좀 더 국민에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또 중요하게 요구받는 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는 광주, 오늘은 울산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대행이 경제 행보만 한 건 아닙니다. 오늘 울산 조선소 방문에 앞서서 울산의 한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돈가스 식당이 있는데 이 돈가스 집이 결식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유명한 집이었더라고요. 여기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그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대행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아이 얼굴 어루만지는 게 또 일반적인 정치인의 가장 대표적인 행보와 행동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어제 광주, 오늘 울산 경제행보 말고 어제는 광주에 있는 천원 백반식당에서 이게 직접 가보질 못하니까 손편지와 격려금을 전달했다면, 오늘은 결식아동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돈가스 집에 가서 직접 식사를 한 한덕수 대행이에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그 일정과 의전과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방에 방문하면은 그런데 저런 이제 식당에도 갈 수 있고 늘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 한 주일 전에 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뭐 훨씬 한 달 전쯤에는 대략 결정이 돼서 경호 문제도 다 체크하고 현지 지역 일정도 정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근데 한덕수 대행의 뭐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온 것이 불과 뭐 일주일 사이인데 그 사이에 갑자기 광주 잡아, 울산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것들은, 저런 일정들은 아마 일상적으로 했다면은 뉴스에 아마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더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어느 그 기사를 보니까 한덕수 대행께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것이 저분의 지금 충정이자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총리실이 뭐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런데 어쨌건 그 고민에 지금 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결정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이 크게 흥행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고민이 해소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덕수 대행은 굳이 내가 안 나가도 되겠구나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제 고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전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뭐 이거는 뭐 대행으로서 혹은 총리로서의 역할이고 민생 살피고
약자 보호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대선 행보라고 평가절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후준석 대변인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정말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것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행보를 했다면 권한 대행으로서 정말 예.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미치는 분들을 격려하고 예. 또 이 지금 우리의 산업 현장들에 대해서 많은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고 있구나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제는 호남, 광주, 오늘은 영남의 울산 이렇게 갔다면 내일은 충청을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생긴 것이고 예. 근데 어제 광주에서 이 그 대인 시장에 그 1,000원 백반집 거기에 대해서 식재료를 이렇게 그 선결제를 하셨다고 해요. 정말 저는 좋은 미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예. 이게 만약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그 기부행위 위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고도 하셨다라는 걸 보면 예. 저분이 지금 그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켜주고 엄중한 그 정치적 중립의 자세로서 대선을 관리하는 것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는 1,000원 백반집, 오늘은 울산. 아예 이곳에서 돈가스 집에서는 식사도 한, 점심 식사도 한 한덕수 대행인데 뭐 일부 시민들과 악수도 좀 나눴던 모습 아까 현장에 나왔어요.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최종 후보로 가정을 했을 경우 이재명 대 한덕수 52대 26, 2배 차이죠. 근데 다만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한동훈보다는 일단 양자 대결 구도에서 물론 뭐 이재명 전 대표가 과반을 넘었으니까 뭐 그만큼 일단 수치가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한덕수 전 대행이 조금 비교적 좀 높습니다. 26, 20, 15. 이준석 의원도 5, 6 정도를 가져간다고 봤을 때 다음 화면을 또 볼게요. 양자 대결 말고도 그럼 범보수에 누가 제일 대권 주자로 적합하냐? 한덕수 29, 김문수 21, 한동훈 14, 홍준표 10, 나경원 7.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4명으로 추려질 때 뭐 이 사람들이 딱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면 근데 이 4사람보다도 한덕수 대행이 높다. 이런 것도 한덕수 대행도 다 여론조사 계속 모니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부분은 지금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지 않는 것이 한덕수 원안대행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요. 국정을 맡고 있는데 누가 국정을 맡는 것이 제일 적합한 게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이제 좀 본인이 프리미엄을 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객관적이다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 이제 국내심 경선이 시작이 돼서 서로 간에 공방이 있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점을 집어주는 후보가 이제 도드라지게 보일 테고 예. 그쯤 되면 한덕수 총리와의 상대적인 지지도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저희가 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모름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이 약간 차이는 나긴 나는데 예. 각 후보자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했을 때는 모름이 한 5%였다가 다른 후보가 했을 때 8%, 11%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없음 예. 모름. 저 부분이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저 부분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이외에는 나는 좀 고민 중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 저 정도의 상당히 미미한 그 차이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 이 정도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좀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열망이 저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지가 단번에 저 정도 지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저게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나머지 후보들이 저 부분을 뛰어넘지 못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고정성 있는 지지율은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호준석 대변인 이제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이 이제 경선 일정 뭐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맞대결을 벌이면 그 여러 가지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26 혹은 아까 잠깐 지나갔던 29 이 수치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29는 뭐죠? 한덕수 대행이 네. 국민의힘 범보수에서 네.
여기입니다. 거의 30% 가까운 것.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 당의 이제 후보군이 대선 후보군이 경쟁력이 낮거나 아니면 경력이 떨어지거나 뭐 그 대선 주자로서 역량이 떨어져서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워낙 국면이 안 좋았어요. 지난 1월까지는 누구를 대입해도 이재명 대표를 이기거나 예. 굉장히 대등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탄핵이라는 국면을 만났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떤 후보를 지금 대입을 해도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경선이 시작되고 드라마가 펼쳐지고 쇼케이스가 시작이 되면은 예. 저는 지금 우리 당 그 후보들이 굉장히 그 대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경쟁의 시각에서만 보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드라마 안에는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판도는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국민들께서 또 저희 당 지지자들께서 지금 후보들을 평가하는 그런 그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한덕수 대행 재탄핵 카드는 국민의힘 내부 교란용이라는 표현도 썼다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도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아예 최상목 탄핵 청문회가 열렸고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업무로 가시죠? 다음 주에 미국의 IMF 출장을 갑니다만 G20 하고요. 근데 네.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지금 이 통상 현안 관련돼서 지금 회의를 하자고 제안이 왔고 지금 현재 일정하고 참석자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최상목 증인을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회담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게 원활한 회의와 회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탄핵 청문회가 국익에 그 회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 잘합니까? 미국에 갑니까? 최상목 대행 없어도 최상목 부총리 없어도 경제 잘 관료들 받겠어. 없는 게 나요. 장현주 변호사님, 진짜 최상목 부총리 없는 게 낫습니까? 글쎄요, 뭐 박범계 의원이 정말 없는 게 낫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최상목 그 부총리가 본인이 대행 시절에 했던 결국 위헌행위로 인해서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에 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장동영 의원은 뭐 미국의 재무장관을 만나러 가는 이 회의에 지금 이렇게 청문회하는 거 도움이 안 되지 않나라는 취지로도 질문하고 예. 최상목 총리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최상목 부총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탄핵 사유는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행 시절에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줬으며 또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즉시 추천 의뢰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사유는 명확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저지른 탄핵 사유 때문에 탄핵 청문회에 와 있는 것인데 마치 본인이 중요한 회의에 가야 되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이런 청문회에 와 있는 것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럼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용인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에 가는 것은 회의에 가는 것이고 그거로 별도로 대행 시절에 저질렀던 위헌적인 행위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경제 잘할 관료들 많이 있다고 하지만 장동영 의원은 국익에 도움되냐라고 했고 실제로 최상목 부총리의 일정을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직접 방미도 검토한다. 미국 관세 협상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미국을 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 탄핵 청문회를 했고 호주석 대변인님 결국 오늘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이 바쁜 와중에 탄핵할지 말지 모르는 탄핵 소추 청문회에 최상목 부총리를 국회로 부랴부랴 부르면 민주당 잘못이다. 이게 국민의힘 얘기인 것 같아요. 정치는 멸사봉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멸사, 산은 없애고
공을 받드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선공 후사라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예. 공이 먼저고 국익이 먼저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 설령 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앞세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선사 그냥 집권만이 이재명 대표의 집권만이 모든 것의 우선이고 공은 없어요. 선사 공무예요. 지금 저런 태도 지금 현장의 기업들은 하루 이틀 오늘 내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불확실해져 있으니까 거래처, 금융기관 전부 다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이분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자 우리 집권에 그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 대행 당신도 미국 가지 마시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한덕수 대행만큼 FTA, 협상 문제, 통상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길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초야에 있더라도 모셔와서 보내야 될 판이에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현직 부총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이 없을 때 통화조차 못하다가 그러다 그래도 한덕수 대행이 오니까 통화되고 먼저 협상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총리가 안 가고 그런 기재부 국장이 가면은 미국에서 그 받아주고서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국민은 안중에도 염두에도 없는 정말 저런 분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 저는 환멸을 느낍니다. 그 호준석, 장현주 두 분의 목소리를 공히 좀 들어봤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앞서 한덕수 대행이 찾은 곳이 울산에 있는 조선소 HD 현대중공업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거제 조선소를 직접 찾았을 정도로 이 조선에 대한 꽤 큰 관심이 있고 최근에 이제 통화했을 때 28분간이었나요? 뭐 그레이트 콜 하면서 유창한 영어를 뽐내서 트럼프 대행도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했었다는데 한국선 막 많이 구입하겠다. LNG 개발 함께 해보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한덕수 대행이 일단 본인이 장기와 주특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번 관세 전쟁에 걸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뭔가 하여튼 저희가 안보하고 관세가 같이 융합돼 가지고 처리가 되면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총리마저도 사실은 트럼프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 속셈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해서 그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지난 통화를 통해서 과연 트럼프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약간의 성과는 있었을 거예요. 그 속내 중에 하나가 관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조선 관련해서 사실 군함 등의 그 건조 기능도 없지만 유지보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한국하고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LNG 관련해서는 그 LNG를 저희가 사주든 아니면 그 알래스카 LNG를 개발을 같이 하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어느 정도의 협상 수준이 될지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일단 한덕수 총리가 그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서 그 부분과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못 가게 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난 역대 정부에서 이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재량을 주고 인정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로 운운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깎아내리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것은 자 대통령이 되시면 뭐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나중에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어떤 앞날을 박수 쳐주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왜 안 쳐주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고 나서 쳐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권한대행 신분이고 차기 정부가 이 관세 정책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면담, 회담도 차기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은 좀 달라요. 일단 조선업, 오늘 또 때마침 또 한덕수 대행이 울산 조선소를 찾았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정치에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대선 주자 만들자 이 말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인데요. 박수영 의원이 오늘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께 출마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65%까지 왔다.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6개 당직을 사표내고 오셨습니다. 우리 당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박수영 의원 머릿속에는 이렇게 김문수를 일단 1을 만들고 빅텐트 쳐서 한덕수 대행도 같이 하자. 근데 이게 호준석 대변인 보기에 따라서는 김문수 캠프에 합류한 겁니까? 한덕수 캠프에 합류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보수 지지하시는 국민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나와서 경쟁력이 높으면 그게 제일 좋다. 근데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래도 있으면 하나가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후보들 얘기도 많으니까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장내에서 장내 주자들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도 민심이 그렇게 흘러간다. 만약에 민심을 이길 장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심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그때까지도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다. 그럼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일종 의원은 거의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9분응선 넘었다 90% 얘기했고 박수영 의원이 65% 얘기했는데 매일매일 그 퍼센트가 올라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진익 대변인. 그러면 일단 김문수 후보 1위 만들고 한덕수 대행 같이 하자라는 게 이제 박수영 의원 생각이어서 오늘 저 캠프에 합류를 했고 다른 후보들 아까 뭐 나경원 의원도 내심 한덕수 대행이 출마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나경원 의원도 좀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두의 공공의 적이 된 게 한덕수 권한 대행이 된 게 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의 김문수의 그 후보 캠프의 합류를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어제 박수영 의원이 채널A에 그 출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의 108명의 의원들 중에 54명. 50%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문수 후보 캠프에 요직을 맡겠다라고 이렇게 가셨는데 이게 좀 이분이 과연 김문수 캠프에 트로이의 목마로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렇게 띄우기 해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낙동강 오리알을 만들기 위해 가신 건지 저는 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그 박수영 의원의 움직임 저는 좀 유심히 좀 지켜볼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히 눈에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박수영 의원과 그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경기도 시절에 이제 지사와 부지사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그렇게 딱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단일화 가교 역할을 아예 목표로 캠프에 합류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얘기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는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하나하나 모았는데 먼저 이 인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백종원 대표입니다. 7위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 바꾸겠다. 의미심장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뉴스탑10에서 백종원 대표 회사가 기획을 맡았었던 과거의 한 행사에서 생고기, 날고기를 트럭 바닥에 그대로 방치해서 논란을 빚었던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게 경찰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제일 이슈가 된 게 저도 알아요. 비싸게 물건값을 책정해놓고 반값 할인 이게 언제적 상술이냐라는 게 제일 크잖아요. 이번 행사 45%한 거는 마진이 거의 없이 했다는 거. 그만큼 생산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희 가격 내릴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쳐서 일단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많이 설명이 됐죠. 2023년 11월 홍성 바비큐 축제 현장. 물론 뭐 날씨가 뭐 한여름은 아니었더라도 이런 날고기를 그대로 트럭 바닥에 둬도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결국 경찰도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과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하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름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날씨가 25도 정도 최고 기온에 달하는 따뜻한 날씨
날씨였는데 이 날씨와 상관없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보면 닭, 오리, 소, 돼지 종류별로 포장 방법과 유통 방법이 규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예. 관련 법령에 다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어떤 온도에서 냉장과 냉동으로 구별해서 어느 정도 온도에서 어떤 식으로 특별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준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성 바비큐 축제에서는 이렇게 옮긴 업체가 더본 코리아 본사는 아니었고요. 협력업체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본 코리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는지 그 계약 관계라든가 책임 소재 같은 것들 그리고 혹시나 방조 여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충실히 따져서 형사처벌 여부가 만약에 입건이 된다고 하면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던 게 그 예산축제에서 닭고기도 비위생적인 용기에 담아서 방치가 됐다. 이렇게 지금 고발인이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같이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백종원 대표 회사가 논란을 일으키거나 물의를 빚은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렇게 주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백종원 대표인데 홍정성 기자님 아예 오늘 홈페이지에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 다 바꾸겠다.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필사의 각오로 혁신에 임하겠다. 이런 백종원 대표 회사 글도 참 이례적입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고개를 숙였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과의 의미가 컸는데 이번에는 선언적인 사과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대표 직속으로 이 오너 리스크 관리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이것이 어떤 현장에서의 조리 과정부터 이런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위생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홍보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국민 청원이 올라온 것만 21건 이상입니다. 지금 일일이 지금 말씀드릴 것이 없이 뭐 이 생산지,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거나 아니면 국산 재료만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농촌진흥구역에서 미국산, 캐나다산, 중국산 콩으로 된장을 만들었거나 심지어 여기서 나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예. 혹은 어떤 기업의 임원이 술자리 면접이라는 어떤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 시대착오적인 이런 면접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터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예. 다만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 이 위생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표 직속의 기관이 그러한 정말 이 만약에 안전이나 위생을 생각하는 건 우리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너 리스크 관리, 말하자면 홍보팀의 역할, 기사에 대응하고 이거 삭제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 이런 것에 오히려 치중을 둔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 그리고 본인 회사 만을 위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참에 다 바꾸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전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알고 혹시나 지금 아직 배탈 났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없지만 예. 이런 위생에 철저히 어떤 그 관리를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백종원 대표 직속의 위기관리 조직까지 신설하겠다는데 다음 화면 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대표 직속의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주원 변호사님 근본적으로는 이게 문어발시 확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데 관리 감독 안 됐다 이런 근본적인 지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백종원 대표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누리꾼이 백종원 대표의 작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의 백종원 대표 모습을 보면 집안의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소홀히 하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가정에 신경 쓰는 가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 산하에 지금 총 25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이요. 3,066개 매장 중에 25개밖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4%입니다. 물론 직영점으로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설령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예. 백종원 대표가 외부에 나가서 다른 업체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 컨설팅을 해주는 동안 정작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속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는 그 누리꾼의 꼬집는 말이 지금 백종원 대표의 사업 경영 방식에 굉장히 저는 일침을 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사력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바꾸겠다는 백종원 대표가 7위였고요. 6위 인물은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배우 이순재 씨 관련 얘기인데 얘기는 이렇습니다. 시상식 불참. 올해 1935년생입니다. 90살.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씨 관련 얘기.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최근에 저희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인 4인용 식탁에 출연했을 때 모습 잠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체력이 10kg가 빠졌더라고.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텼는데 집에서 목욕탕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 이걸로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일어나가지고 채 한 달 되기 전에 이 개소리는 드라마 찍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6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60년 되겠지. 결혼 57주년을 맞이한 이순재 씨.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아내 덕분이라고 합니다. 무용했지. 그쵸. 무용하고서 결혼하면서 이제 딱 자기 끝내버렸어. 최근에 이순재 씨 근황을 보면 맞아요. 저 KBS 한 지상파 연기대상 작년에 받아서 정말 노익장을 과시했고 그 수상 소감도 꽤 그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됐었는데 홍정성 기자님. 이게 한국 PD 대상 하면 꽤 권위 있는 PD들이 프로듀서 주는 대상인데 여기에 불참하게 되면서 건강에 대한 많이 걱정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PD 대상에서 PD들이 뽑은 출연자분 배우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순재 선생님 모습이 아니라 소속사 대표가 나와서 예. 대리 수상을 하면서 지금 선생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대리 수상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이 상을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지금 전 국민의 귀에 쏙 들어온 얘기는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말에 그 연기대상에서 대상 받으셨을 때도 조금 이렇게 부축을 받고 나오는 모습이셨는데 그때는 부축이라도 받고 나오셨는데 지금 이번에는 아예 불참하면서 지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이제 좀 이런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요. 또 여기 제작진도 취재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공통되는 부분인데 일단 어떤 수술을 받거나 어떤 뭐 이렇게 질환을 진단받았다기보다는 정말 기력이 쇠하셨고 지난해 뭐 시트콤, 연극, 공연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했어요. 그리고 다리 근력이 지금 좋지 않으셔서 이동이 힘드셨고 굉장히 또 자존심이 꼿꼿한 분이기 때문에 부축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소속사 대표께 대리 수상을 좀 명하신 걸로 보이고요. 또 아내분이 지금 아까 나왔지만 이제 올해로 결혼 58주년 되십니다. 네, 근데 지금 아내분 도 이제 그럼 한 84세 되신 건데 6살 연하거든요. 근데 아내분도 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이 금슬좋은 부부가 이제 함께 아프신 것 같아서 전 또 그 부분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사실 이분이 굉장히 이제 예전에 이화여대 무용과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그런 무용수셨는데 이순재 씨가 결혼하시면서 그걸 딱 내려놓고 그러나 이순재 씨가 처음부터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작은 배역부터 조연부터 출발을 했다. 그때 분식점을 차리고 또 분식점이 매출이 조금 덜 나가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또 이걸 배달을 직접 하면서 이렇게 아내가 이 이순재 씨를 내조했던 아내거든요. 이런 분들 저는 너무너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 PD 대상의 불참, 시상식 불참하면서 여러 가지 뭐 걱정, 우려, 뭐 선생님 괜찮으시냐? 후배들도 여러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수술을 받았거나 질환 문제는 아니고 배우자분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인데 이제 이 부분이라면 잘 아시니까 그러면 조만간 수상 이런 시상식 말고는 다시 연극 무대나 혹은 다시 작품 활동을 하실 계획도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데 이순재 선생님은 완벽한 무대 아니면 본인이 나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개인적으로 걱정인 것은 예. 사실 지난해 공연을 하시다가 중단된 게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순재 선생님보다 1살 어리신 신구 선생님이랑 또 이제 5살 어린 박근영 선생님 두 분이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을 지금 하고 이제 5월에 해요.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너무 재밌는 게 에스터라는 젊은 어떤 이제 무명의 배우가 있습니다. 네. 그 무명의 배우가 이 분장실에서 저 밖에서 신구와 박근영이 공연하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무대에서 펑크가 나면 얼른 대타로 들어가려고. 예. 말하자면 이 분장실에 관한 연극인데 이걸 대배우가 하시는 겁니다. 예. 누가 더블 캐스팅 됐냐면은 곽동현이라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눈물 왕 남자 왕이다 이런 표현을 들었던 젊은 배우랑 더블 캐스팅이에요. 예. 저는 꼭 쾌차하셔서 이 공연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고도를 기다리며보다 더 의미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공연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뭐 걱정하실 만한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6위 만나봤고요.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3명의 인물이 쭉 준비가 돼 있는데 바로 북한의 김정은, 8위는 뭘까요? 북한판 PC방이라는데 최근에 영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북한 김정은의 딸 김주에 관련 질문을 해서 북한 가이드가 꽤 당황한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김주애와 함께 북한 김정은이 최근 간 곳이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만나보기 전에 가장 최근에 북한판 뉴타운 준공식에 간 김정은 모습도 잠시 보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4월 명절과 더불어 세 번째로 되는 준공의 경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투철한 인민관, 탁월한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며 시민들의 감격과 환희로 하여 준공식장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북한판 뉴타운 뭐 그럴싸하게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보인 김정은인데 다만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좀 회자가 됐던 게 북한에서는 컴퓨터 오락관이라고 부르는군요. 북한판 PC방을 김주애와 했던 행보에서 공개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김주애는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노출을 조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도에 대한 추측은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런데 북한판 PC방, 이게 기존에 PC방이 있기는 있었어요, 북한에. 그런데 굉장히 제한된 특수계층들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어떤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곳이었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서 일반인들은 이게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아름아름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공유를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왜 한국 영상들 보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일부들만 이렇게 공유를 해오고 다만 북한에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게임처럼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게임을 하는 그런 몰래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PC방이 생긴 셈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쓸 때도 감독하는 사람이 중간에 서서 뭘 검색하는지 보고 5분마다 지문으로 인증을 해야 한다고 해요. 아직까지 PC, 그러니까 컴퓨터들도 장비들도 들어오지 못한 모습이라서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김주애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이 보통의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자녀와 상당히 비교되는 박탈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있다고 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암암리에 몰래 해야 되고 하다가 들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김주애는 여기엔 동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국내에 있는 뭐 보통의 PC방 못지않게 잘 꾸며놨는데 이건 뭐 보여주기식이고 실제로 인터넷 컴퓨터 보급률이 지극히 낮은 북한에서 이거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 아니냐.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또 하나 북한 주민들 혹은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체 하나가 공개됐어요. 영상을 하나 만나볼 텐데 허지원 변호사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건설 현장인데 시 당국 관계자가 현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데 아시아인 아마 북한군으로 북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실이 좀 그 관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강아지도 학대하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몰래 러시아에서 일하는 모습까지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당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예. 저 사람들은 대북 제재에 위반돼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서 학생 비자 이런 걸로 몰래 들어간 불법적으로 들어간 북한 노동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를 학대하고 먹기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취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2년 뒤에는 외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방위산업 현장에서 값싼 노동력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인도나 쿠바에서 단체로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원하지 않아서 굉장히 격리해서 감독하고 훈련하는 노동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북한과 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특히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이렇게 대북 제재를 받는 것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북한 가정에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놨거든요. 그때부터 러우 전쟁에 북한이 파병이 이루어졌다.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지금 9,000명 넘는 비자 중에 8,000개의 비자가 취업 학생 비자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러시아에 많이 일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북한판 PC방까지 북한 얘기 눈에 띄는 영상까지 만나봤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애초에는 뭐 내일쯤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아마 민주당이 했나 이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 이걸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셈인데요. 잠시만요. 좀 추가 속보를 제가 조금 더 들어오면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8위까지 만나봤다면 일단 저희 뉴스탑10이 꼽은 1위로 지금부터 가볼 차례입니다. 예, 대구에서 무릎 꿇은 한복은 김문수 캠프 지지선언 두고 오락가락 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8명에서 4명으로 추려지는 컷업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했던 속보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2명의 재판관, 이미선 문영배 후임이었죠. 이완규 법제처장 등 이 재판관 지명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헌재가 가처분 일시 멈춰달라는 걸 받아들였네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의 절차가 중단되게 되는 거고요. 실제 본안에서 저 부분이 이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 그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18일 날 보면은 이제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예. 그때 저걸 저렇게 인용을 해버리면 실제 7명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7명 체제면 실제 위헌 결정을 하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족수인데 어쨌든 헌재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것은 지금 만약에 저 부분을 그냥 두게 되면 뭔가 그 현재 그 침해받는 아마 헌법소원에 대해서 인용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일단 절차를 중단시키고 또 저렇게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다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생각이 좀 많다. 왜냐하면 9명 재판관 중에 5분이 저거를 인용 의견을 내야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5분이기 때문에 사실 6명 이상의 위헌 결정 정족수에는 아직까지는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 부분에 몇 분이 인용에 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분 이상이 찬성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위헌 그 심판 과정에서 위헌 결정이 날 확률이 있는 거고 만약에 5명 정도가 찬성한 인용 결정이라면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면 나중에 위헌 결정 과정에서 또 격론이 예상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윤주 변호사님 좀 더 덧붙이면 이게 본안 소송과는 달리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이런 본안 소송은 달리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에 반하는 민주당 쪽이 제기한 부분을 일단
멈추는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잠정적으로 멈춰두라는 것을 인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2명 목,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지명 몫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결정이 나기 전에 사실상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뭐 임명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나 또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일단은 한덕수 대행이 그 지명 행위와 이 임명 절차 자체를 정지시켜 놓고 앞으로 본안 과정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소원에서 다퉈서 그 결과에 따라 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의 지명 몫에 대해서 2명을 지명한 것 이것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해두고 가처분을 인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채널의 법조팀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그 신지호 의원님 전원 일치합니다. 9명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부분 일시적으로 효력이 그러니까 재판관에 대한 효력도 정지되고 뭐 아예 국회 차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애초에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국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별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었는데 현재가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권한쟁의 심판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번 대통령이 해야 될 거를 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느냐. 그래서 권한이 침해됐다. 그런데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법리적으로 성립이 될지 어떨지 그랬는데 오늘 9명 저렇게 전원일치로 인용됐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가처분 인용 정족수가 5명인데 아마도 저 분위기로 가면은 본안 소송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좀 사실상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지호 의원 말씀은 뭐 이 법적인 부분 달리 최근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이른바 차출론 권한대행 말고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서 뭔가 본인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아까 여론조사도 쭉 봤지만 이런 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한덕수 대행이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른바 이 조기 대선 주자로 뜨는 과정에서도 2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지명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28분 전화 통화 이 2가지가 이제까지 보아오던 한덕수 스타일과는 달리 굉장히 강단 있고 돌파력이 있는 그런 이 위기 상황에 필요한 리더십의 소유자 아니냐 이러면서 급속하게 이제 클로즈업이 되면서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 이렇게 된 건데 그 대망론의 한 주요 소재가 됐던 헌법재판관 2명 지명이 저런 식의 이제 전원일치로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리면 뭐 타격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다시 상기를 시킬 부분이 이거예요.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이틀 뒤면은 이제 이미선, 문영배 2사람의 임기도 끝이 나고 이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서 국회 청문회 통과했고 나머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보수 우위를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할 수 있지 않냐. 그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민주당 세상인데 이 헌재, 사법부의 보류인 헌재마저 다 진보 우위로 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완규, 함상훈 뭐 보수 성향을 부르는 2명을 임명했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다음 화면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당시에도 헌법재판소 인원이 부족했을 때 국론이 분열이 된다는 거 한덕수 대행의 지명 사유로 얘기를 했었는데 김준욱 대변인 그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서도 분명히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그 차이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리해서 월권적으로 이 두 분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경종을 울린 판단을 오늘 내려주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뭐 법무부 차관 또 다른 분들의 이 의견들이 일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고 예. 방금 좀 전에 그 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그것을 발돋움해가지고 어떤 이 차기 대권 주자의 어떤 대망론까지 올라가는 발판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한덕수 대행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 발표는 단순 임명 의사를 밝힌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각하시켜달라. 이거 당사자 기본권 침해는 안 되니까 이 가처분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 이게 그제 한덕수 대행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40여 쪽 분량의 답변서인데 그러니까 이걸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정리를 해볼게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두 분 말씀처럼 신지호 의원이나 김준욱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있을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이나 대권 행보에도 타격이 적지 않다라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법적인 거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본안 소송이 아니라도 두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면 이제 공석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차기 정부가 대통령 몫으로 신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순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 가처분 인용의 의미는 뭐냐면 청문 절차를 사실 국회가 만약에 진행하지 않으면 20일 이후에 10일까지 더해서 인사청문원 요청안이 오지 않으면 그냥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어떤 법적 효력을 부여한 거라서 사실은 이제 한 권한대행 그 60일 동안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2명의 그 지명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또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 저렇게 되면은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건 안 거치건 헌재 결정이 있건 없건 간에 저 두 분은 사실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자체는 이제 효력이 없어져서 다른 분을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덕수 대행이 타격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헌법 법률 어느 규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에 지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은 헌재 저런 판단도 선뜻 납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저걸 받아들인 게요? 왜냐하면 어느 헌법이나 법률 어느 규정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 실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지명하든 아니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든 국회 선출하든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고 기존의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임명을 하라는 소리인데 그 임명을 또 했더니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저거는 법을 만든 정도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께는 또 악재인 것이 자 입법권도 그러면 국회가 가져가고요.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되신다면 행정권도 가져가고 헌법재판소도 보면 이게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란 말이에요.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새롭게 합류하고 이 가처분 신청 주심을 맡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고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이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또 묘한 그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뉘앙스예요? 지금 뭐 가처분 관련해서 곧 결정이 날 건데 그 결정 나는 거 보고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전처럼 약간의 헌재 결정을 미리 아는 듯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그 시기에 맞게 바로 직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적 시각이나 국내심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정도의 인과관계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결정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부분은요 7분으로 헌재가 운영이 되지만 2분이 지금 그만두게 되는데 여기서 저거를 그만두라라고 하게 되면
그 임명행위를 그만두라고 하게 그러니까 되면 지명 새롭게 합류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본인 그 스스로. 부분이 60일 동안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예. 물론 7명의 심리 정족수나 위헌 결정 정족수는 취하지만 예. 실제로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게 다 완전체로 되지 않으면 위헌 결정하는 데에서 특히나 중요한 사건은 좀 부담을 느낀다라고 했던 헌재 입장에서 글쎄 저렇게 전격적으로 가처분을 전 인용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한덕수 대행이 법적인 거 다 따져보고 법적인 거 따져 물었을 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약간의 신의 한 수처럼 일부 여건에서 국민의힘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왜냐하면 법적 요건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예. 권한쟁의 심판은 저희가 각하될 거라고 봤어요. 예. 국회에서 침해당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저는 각하될 거라고 봤고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저희 공권력의 행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계에서는 공권력 행사를 보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명행위 자체가 어떻게 공권력 행사로서 재판받는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봤는데 전격적으로 헌재 결정을 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만 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총리실은 아예 이거 효력정지 같은 가처분 거 말고도 본안에 끝까지 종국의 결정 선고를 기다릴 거라고 했고 다만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조금 전 딱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6년 임기를 이틀 남기고 오늘 4월 16일 저녁 6시쯤이었나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이 새롭게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까지 잠깐 만나봤다면요. 다시 원래 저희가 준비한 주제 화면을 볼까요?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먼저 한동훈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보수층 일각에서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지난번 부산, 오늘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습니다. 제가 부산 살 때 해운대 정말 자주 왔거든요.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은 밤이니까 제가 뭐 딱딱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잘할 거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시장님들은 뒤로 가자. 대구 지하철 참사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추모를 했던 한동훈 후보인데 신지혜 의원님, 뭐 일부지만 저기서 뭐 배신자라는 소리도 들리고 대구에 찾았을 때 한동훈 후보도 많은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구하면 뭐 보수의 심장이고요. 지금 뭐 저희 당 그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책임당원이 실제 거주 인구 대비 가장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대구가? 그래서 사실상 승패를 그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여지는데 또 특히 이제 대구가 전통적인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저 배신자라는 뭐 외침도 있는데 사실상 그 배신자라는 저런 정서가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TK 쪽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강하다. 그러게요.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배신자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그건 또 생각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니까 또 이렇게 갖고 아마 지금 시간에는 대구 수성못에서 해피워크라고 해갖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산책하면서 거기 산책 나온 그 대구 시민들과 자연스러운 이제 스킨십을 이어갈 텐데 저는 배신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하면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윤 대통령 그 탄핵 그 심판 결정문에 보면요.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따라서 파면한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국민을 배반한 윤 전 대통령을
배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 전 배반하면 지워지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뭐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배신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민을 배반한 윤 대통령이고 그 행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거니까 적어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에 대한 배신자는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나와서도 뭐 본인 SNS에도 이런 글 썼더라고요.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중요하다. 그런데 왜 다수 후보들은 윤심을 팔고 있냐? 오늘 대구를 찾았고 뭐 일부에서 여러 규탄 목소리도 들은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 혹은 아유 대통령을 5년 하나 3년 하나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좀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게 파면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거리 두는 발언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또 대통령을 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 대통령 정권을 용병 정권이라고 진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면 되죠. 지금은 자중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난 그래 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거리 두자는 말들이 탄핵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 중심으로 좀 더 나온 것 같아서요. 나경원, 윤 전 대통령을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 홍준표 전 시장, 지금은 자중하셔야 될 때다. 모르겠어요, 김준일 대변인. 생각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꽤 보통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들을 더 쏟아냈기 때문에 그게 더 이 사람들도 좀 거리를 더 두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몸으로 막아섰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같이 이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 각하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가 탄핵의 강이고 또 하나가 윤심의 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들 중에 정말 탄핵의 강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일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한동훈 후보일 텐데 다른 후보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윤심의 강행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좀 손쉽게 건널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한동훈 후보가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이제 여실하게 드러나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윤심팔이 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이 다 이제 윤심과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정복 후보도 탈당도 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아예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죠. 대선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윤 전 대통령을 결벌해야 되는데 뭔가 좀 결별 목소리가 커지는 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또 나경원, 홍준표 두 사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 동안 오세훈 시장이 무려 5명의 대권 주자와 만났습니다. 어제 오늘은 꽤 오히려 대권 주자보다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이 이 국민의힘 경선판 중심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이 공약인 USB까지 건네주면서 꼭 성공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홍준표 후보께서는 반드시 실천하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 요걸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야 돼요. 이건 아주 약자 동행 정책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다시 한 점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모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훌륭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USB에 넣어서
오 시장님하고 오늘 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시다시피 오 시장님이나 저나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서울을 근거로 해서 활동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포괄하고 안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좀 모아봤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료. 사람이 훅훅 바뀌었는데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순으로 만났고 글쎄요. 뭐 누가 오심을 잡을 거냐라는 게 어제 오늘 화두였다면 그 윤희천 부위원장님 시간은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후보가 제일 길게 만났어요. 1시간 20분. 비공개 만찬. 전정입니다. 저게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다가는 저 네 분의 약속이 다 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 만난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고 나서 다른 분이 부랴부랴 미팅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잡혀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몇 가지가 있죠. 서울시장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지율의 그 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중도 확장력이 있다는 이제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오세훈 시장과 만날 때 각 후보들의 속셈은 다 달랐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 두 분 정도의 후보는 네 명의 그 컷오프에 통과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갖는 여러 가지 중도에 대한 소구력을 좀 갖고 가겠다라는 취지의 속셈이 있을 반면에 나머지 한 두 분 정도는 조금 더 중도 확장력 있는 분을 통해서 뭐 과반을 얻으려는 이런 목적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네 분이 저렇게 연달아서 만난 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판의 대상까지 될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나서 악수하고 여러 가지 얘기 끝난 게 아니고 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 오세훈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책을 같이 펴겠다라는 취지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고 디딤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항해서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힘 합쳐서 같이 펴나가겠다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 이상의 정책 협업 이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USB 안에 이른바 오세훈심, 무심이 담겨 있을지 뭐 주요 딱 엑기스라는 표현은 그 방송 용어는 아니고 뭐 주요 핵심만 뽑아들었다라는 건데 다 일일이 이틀 동안 5명을 만났는데 신지호 의원님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뭐 근데 저 USB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대표 시절에 이미 받았어요. 작년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두 분이 아침에 저 서울역 근처에 그 동자동에 있는 동행식당이라고 하는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때 이미 오세훈의 약자와의 동행이 한동훈의 격차 해소하고 거의 뭐 싱크로율이 90% 이상 된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제가 대표가 되면 오 시장님 그런 거 이거를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곳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때 구체적으로 나왔던 그 정책이 서울런이라고 하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뭐 저 내용으로 따지면 이미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는 이루어진 거고요. 근데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치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연대와 협력이 필요해요. 그런 기본은 자기 힘을 길러놓고 그다음에 뭐 연대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 윤심 뭐 어떻게 좀 얻으려고 막 이러다가 윤심이 좀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거래두게 하고 또 이제 우심을 어떻게든지 얻어갖고 막 이러려고 또 하고 그러니까 또 뭐 그거 갖고 안 되면 또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해갖고 뭐 자꾸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은 자강이다. 자강부터 좀 열심히 하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제작진이 또 발빠르게 그 아까 신지호 의원이 말씀하셨던 저 장면 찾았어요. 과거. 그런데 오늘 앞서 비공개로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가장 오세훈 시장과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오늘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후보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는데요. 질문은 이명태 교수님한테 하세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괜찮죠? 정치 현안도 여쭐 게 있다. 아니 그 외에는 오늘 물어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모르는 거를 옆에서 그럼 답변해도 돼요? 예. 그래 합시다 그럼. 네. 말씀하세요. 자, 저분한테만 답변하고 내가 갈게 그럼. 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실까요? 예. 자, 먼저 하시죠 그러면.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나 저. 아니 왜 이틀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런 장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 기자회견과 관련된 해프닝이 이 사람한테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문수 후보인데요. 최근에 뭐 국민의힘 그 경선 주자들 가운데 현역 의원들이 누가 20명이니 누가 7명이니 뭐 몇 명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하겠다는 현역 의원들 얘기를 두고 오늘 아침 꽤 우왕좌왕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윤여한 의원님의 그 할아버지 4대에 걸쳐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의료나 모든 부분에 특별한 한미동맹을 몸으로 역사로 모든 부분에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조직 강화 특별 대책위원장 우리 염태영 의원님이 이렇게 오셔서 든든하게 충청북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십니다. 원래 오전 8시 반쯤에는 아까 뭐 박수영 의원은 실제로 캠프에 합류했고 장동혁, 인요한, 박대출, 뭐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김문수 캠프에 합류선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불과 30분 뒤에 장동혁 의원 측이 나 특정 후보 지지 안 한다라는 거를 바로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20여 분 뒤에 기자회견이 연기됐다가 또 30분 뒤에 비공개로 면담을 했고 저렇게 사전 공지 없이 아마 그래서 저 영상도 휴대전화로 일부 기자가 찍은 모양인데 기자회견을 해서 박수영 엄태영 등등해서 이제 후보들만 합류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다 얘기되고 기자회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마 김문수 후보 캠프 경선 캠프의 경우에는 이제 막 체계를 갖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연락을 해가지고 뭐 지지 여부나 합류 여부를 문의하고 그걸 체크하다 보니까 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체크했을 때는 뭐 안 한다 그랬다가 B라는 분이 체크했을 때는 생각해 보겠다고 이런 식의 이제 이걸 총합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체계가 좀 덜 갖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 몇 분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어느 캠프에 얼마만큼 합류하느냐는 크게 좌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 뭐 도와줄 수 있지라는 의사 표현이 마치 거기에 지지 선언이나 캠프에 합류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해서 그런 약간의 좀 우스꽝스러운 혼선이지 저게 뭐 난 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 없어 이렇게 단언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어느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 캠프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후보자로 선출이 되면 당이 전체가 달라붙어서 이제 후보자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편가르게 하게 되면 나중에 합류할 때 좀 어색함이 있다 이런 취지로 합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 부분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이벤트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윤기천 부위원장 말씀 받아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굴 지지하는지는 특정할 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뭔가 친윤들의 생각이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막 각자 도생 얘기도 있고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되지라는 부분. 알겠습니다. 해프닝 2개의 영상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의 3파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알려진 얘기가 있어요. 기호 1번을 받은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전 대표가 후원금 모금을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하루 만인 오늘 법정 한도액인 29억 4천만 원을 모두 채웠어요. 이게 아마 이재명 전 대표 측,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은 이게 소액 모금 기부가 많아서 그만큼 이재명 후보에게 쏠리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힘이 다 잘 밑바닥부터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원금 하루 만에 마감했습니다. 29억 4천만 원까지.
지난번에는 이제 9억 이상을 하루 반나절 만에 모금했었는데 그 신재호 의원님, 네. 뭐 후원금 질문을 드릴 게 아니라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도 이른바 어대명 룰이라고 해서 경선 룰도 뭔가 너무 당원 중심의 목소리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명계 쪽에 반발이 있었는데 토론회를 보니까요 민주당이 딱 2번을 하는데 물론 뭐 기탁금 4억이라는 게 뭐 당연히 이제 대선 후보가 되려면 내는 건데 이 자체가 토론회가 너무 지극히 적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저기 2021년과 비교해 보면 너무 적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무늬만 경선이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기 위해서 경선이라는 그런 그 형식만 좀 빌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가급적 기간은 짧게 하고 또 잡음은 최소화하고. 근데 잡음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TV 토론회 횟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TV 토론회 하다 보면요, 이게 뭐 딱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또 TV 토론하면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당시에 뭐 하다가 친형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그것 때문에 거의 뭐 대법원 그 정치 생명 거의 끝날 뻔하다가 뭐 다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관위에서 뭐 하는 게 이 돈은 묻고 그 입은 풀어주자. 이게 이제 그 뭐 선관위가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정치 문화 개선의 기본 방향인데 이 돈은 세게 내고 입은 적게 벌려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뭐 비명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도 지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2번밖에 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한 경선 흐름도 있고, 오늘 민주당이 내부 사람들끼리 경선판 싸운 게 아니라 민주당과 나경원 후보 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섭다죠. 무섭다. 네, 무섭다. 바로 그 공포 영화를 생각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7분이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 과거의 일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무섭다는 것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가지면서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포도 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베 등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조롱할 때 쓰는 비하의 언어가 바로 드럼통이더군요. 정말 수준하고는. 그동안 나경원 베스트의 준말인 줄 알았던 나 의원의 별명 나배, 실은 나경원 일베의 준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일베 폐쇄를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의 극우 본색이야 뭐 이미 알려진 바가 있지만 본인의 대선 캠프에도 극우 인사로 채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경원 후보에게 꽤 세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선 예비 후보가 이 네거티브 캠페인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보기 드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캠프 차원에서의 논평을 낸다든지 할 텐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사진을 드럼통 안에 들어가신 건 저게 CG인지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게 과연 이 대선 예비 후보로서의 자질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특히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지난 2009년, 2010년 2년 동안에 기름값만 5,700만 원, 하루에 4번 주유한 이런 상황들이 다시 재소환돼서 오히려 나경원 후보의 저 드럼통이 그 당시에 기름을 채울 때 썼던 드럼통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회자된다면 나경원 그런 얘기가 후보, 회자가 돼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경원 후보의 저 네거티브 캠페인, 본인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고발전도 있는데 아마 근데 이제 뭐 법적인 건 모르겠고 윤희찬 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나경원 후보로서는 이런 공방이 싫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경선판에. 그렇죠. 본인이 이제 타겟팅하는 그 지지 세력한테는 어필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만 나 의원이 저렇게 드럼통을 이재명 대표에 빗대서 하는 것은 좀 과한 비유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상되는 것이 좀 험악한 부분이 연상이 되거든요. 저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저 한준호 의원은 저 수준 문제가 아니고 이전에 나베라는 저 단어가 주는 여러 가지 여성 비하적 의미 때문에 문제가 됐던 단어예요. 맞아요. 다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는 한준호 의원의 수준을 제가 탓할 게 아니고 사과하셔야 됩니다. 여성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고 사과하지 않으면 저 부분은 법적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온라인에 써도는 저 단어가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오고 와서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민주당 경선판과 오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나경원 후보를 꼬집은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이 첫 번째 댓글입니다. 방미를 앞두고 있는데 뭐 최상목 혹은 한덕수 뭐 이럴 기회는 줘야죠라고 하셨고요. 까도 나오는 의혹들 고개만 숙이면 다는 아니죠라고 하셨어요. 예. 이순재 대배우님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시길. 앞서 댓글은 백종원 대표 말씀하신 것 같아요. PC방도 아니고 북한판 오락실은 연구실 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서울시청 문턱 닳겠네. 그래요. 거의 달았어요. 거의 이틀 동안 5명이 오 시장을 직접 면담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대선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다소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지난 3월에 있었던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인데 홍정석 기자님 보니까 살인 미수로 16년간 잠적했던 60대 남성인데 운전면허 갱신하러 왔다가 바로 본인 스스로 재발로 경찰서 간 셈이 됐어요? 그렇죠. 본인이 재발로 뭐 자수하는 것도 아닌데 경찰서에 온 셈이 됐는데 사실 이제 16년 전에 서울시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에게 불이 붙은 액체가 든 깡통 그리고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물론 살인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당시에 이를 말리던 이 노래방 직원이 큰 화상을 입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인 미수로 지금 지명수배가 돼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지금 운전면허 갱신 언제까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 구로 경찰서를 간 겁니다. 지금 저도 오늘 저 영상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봤는데 지금 보면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온 분 신원 확인을 하다가 지명수배자라는 거 알게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대처가 너무 물 흐르듯이 너무너무 긴밀하고 네, 대단합니다. 특히 도주할까 봐 저 장면인데 딱 먼저 출입문을 잠궈요. 그리고 딱 출입문을 막고서는 교통경찰분 그리고 또 이 형사분들이 와서 또 일사불란하게 딱 체포를 하고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경찰분들이 우리의 치안, 우리의 안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또 믿음이 가면서 감사했습니다. 9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 또한 좀 눈여겨볼 뉴스였는데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 저렇게 빨래로 엮은질이 베란다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허주연 변호사님, 저기에 70대 할머니가 꽤 오랜 시간 고립이 돼 있었다면서요? 네, 무려 18시간 동안이나 베란다에 갇힌 채로 간절하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새벽에 일대 눈이 내릴 만큼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 구출이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 저체온증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 누가 발견을 했냐면 이번에도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분들이 큰일을 했습니다. 유재일 경사, 김두태 경장 이 두 분이 주변을 순찰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천이 떨어져 있는 것만 보고 본능적으로 구조실현하는 걸 직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서 내부 상황 확인하고 할머니 안심시킨 다음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란다를 집 안에서 열어서 구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저는 참 이 1인 가족, 저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원룸에 사는 1인 가구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 독거노인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
베란다나 화장실에 혼자 갇혔다가 휴대전화 안 들고 들어가면 구조의 손길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특히 저 베란다는요. 밖에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소리 왜 못 들었을까 싶지만 통행량이 많아서 구조해달라는 외침이 묻혔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갇히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예. 비상연락망 구축 그리고 복지의 어떤 손길들이 이런 데 좀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찰이 잘 찾아서 다행이지 위험천만한 사고였습니다.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10가지 뉴스 다 전해드렸고요. 예,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